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2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4% 상승하면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였고요. 어제 공지 드린 것처럼 해외 증시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증시가 좋게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CPI 물가 상승률이 이제 7.1%로 예상치 7.3%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대표 지표로 CPI 지표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10월에도 CPI가 7.7%, 이 11월에는 7.1%로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급격하게 이 CPI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PI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6%로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장 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요.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나스닥은 1%, 다우는 0.3%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0월 달에 CPI가 발표되었을 때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증시가 이제 폭등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딜레마인 것이 CPI 지표가 7.1%인 것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인데 CPI 지표가 떨어진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그런 유동성을 좀 생각했을 때는 이 CPI 지표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금리의 인상이 폭이 줄어드는 것이지 최종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 CPI가 빠르게 떨어졌을 때는 이제는 이 금리 인하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최종 금리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이제 잡히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7.1%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목표 지표 2%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금리에 대한 이 최고 금리를 꽤나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기가 빠르게 좀 침체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지금은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주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증시에 대한 대세 하락이죠. 대세 하락이 멈추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수도 지금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집어내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라인을 잡고 횡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스피도 월봉 뭐 계속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정도씩 매수를 하면서 둘 다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랜만에 좀 반등해서 1%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지금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바닥 라인을 반등을 시켰고요. 이게 이제 700 초반이죠. 71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고점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었을 때 충분히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위치가 좀 많고요. 800포인트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경기 위주로의 그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여서 코스피에 대한 반등이 좀 있었는데 기술주 위주의 그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확실히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우려감도 있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이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그 경기 회복이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이 횡보장 이후에 빠르게 이제 반영될 수 있고요. 우리가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증시는 꽤나 반등을 하고 난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이 증시라든지 그런 흐름 자체는 최악의 상황, 최상의 상황 전에 한 6개월 이상 전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지금 점집 와서 증시가 오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걸 딱 맞추려고 지금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큰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그런 사이클에 맞게 투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향해 갈 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렸죠. 네. 아무래도 CPI,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성이 보이면서 그런 미국의 이 원달러, 달러 환율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점이죠. 1294원 정도로 원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이 이제 바닥 라인을 잡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인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던 대로 결국에는 계속 이제 사이클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도 급하게 내려간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평소에 그런 밴드 안에는 이 환율이 들어오지 못해서 여전히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은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FOMC에서 이제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타겟으로 하는지, 그리고 남은 12월 FOMC에 대해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약간 관망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발표에 따라서 또 이제 증시가 또 출렁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 수준으로 지금 또 내렸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같이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국채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환율도 떨어질 것이고 아무래도 위험성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 기다려보면서 계속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상승해서 1.87% 상승했고요. 16,3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장 초반에 큰 변화가 없다가 또 어제와는 반대로 마지막까지 조금씩 상승을 늘려가면서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여전히 적고요. 16,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292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좀 반토막 정도, 절반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큰 의미는 없죠. 계속해서 거래량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조금씩 나오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으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탑을 쌓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좋지 않거나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충분히 그냥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계속 거래량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보기는 좋습니다. 5일선 태워서 21선 사이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연히 이제 요 정도 그림이라면 요런 그림을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주식이고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좀 보시고요. 이렇게 여러 번 맞는 저항이 뚫렸을 때는 당연히 크게 나가는 것이
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400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7,400원이 만약에 이 반등을 하더라도 17,400원에 도달을 했을 때 이 17,400원을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맞아서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로 여러 번 찍는 그런 자리를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뭐 크게 의미 없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만간 이제 N자로 좀 올라가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거래량이 터지면서 17,400원을 뚫어준다면 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밴드를 빠르게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밴드 아래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보다도 조금 더 다른 곳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 바로 투자자 수급으로 가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2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8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어제와는 또 상반되게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이제 이렇게 양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CPI에 대한 경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움직임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투자 11만 주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 9만 1,000주.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보험, 투신, 사모펀드도 다 같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은 오늘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어제 매도한 건 이제 여기 67만 주로 나오지만 130만 주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58만 주 정도, 한 절반도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아서 뭐 크게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뭐 양매수 진행되면서 오늘은 조금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없이 이번 주 내내, 저번 주 내내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요. 횡보 구간에서 이제 이 횡보 흐름을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공매도 잔고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지금 야금야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좀 늘었습니다. 1440만 주에서 1460만 주로 또 한 15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그래서 135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가 지금 다시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오늘 8만 6천 주로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 잔고를 계속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면 뭔가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에 대한 그런 활용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JP모건과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대차 잔고는 오히려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25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3만 5천 주.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2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2,980만 주로 이전에 그 대차 잔고보다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같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차 잔고는 줄어들면서 공매도 잔고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더 늘어나지 않고 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같이 공매도 잔고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뭐 크기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을 좀 더 보게 되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58만 주였는데 오늘은 48만 주 정도로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물량 48만 주 매수되어서 외국인 보유는 11.62%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고 뭐 여전히 이제 11% 중반 정도에서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 11% 중반에서 또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수급적으로 뭐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신한울 1호기를 이제 12년 만에 준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업계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이 준공이 진행이 되었고, 신한울 1호기가 이제 12년 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울 1호기에는 이 신한울 1호기가 차세대 한국형 원전으로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 RCP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등 그동안 미자립 명령으로 남아있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기자재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원전 안에 있는 그 주요 파트들을 국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이 원자로와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핵심 파트 이외에도 냉각제 펌프,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요 파트로 또 이렇게 납품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원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은 계속 독보적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실 그대로의 아주 논리적인 그런 필연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 원전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고,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그런 주요 원전국들이 지금 우리나라 K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4기 정도를 민간 원전을 이제 수주를 거의 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UAE 바라카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내의 신한울 1호기라든지 요런 1400메가와트급의 모델을 계속 신형 모델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완공을 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전력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해외 국가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제 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간 건설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보았을 때 이 한국에 대한 기업들은 건설 기간도 잘 지키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게 타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과 프랑스 대비 싸다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뭐 조금 손해를 보는 감으로 그렇게 조금 저렴하게 가격을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런 제조 기술 중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경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는 장사로 뭐 원전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뉴스는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원전 제조국 1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체코, 폴란드, 그 다음에 뭐 영국, 네덜란드, 필리핀 뭐 이런 국가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티르키예가 이제 옛 터키죠. 터키 쪽에서 이렇게 원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수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40조 원대 규모의 티르키예 원자력 발전 사업을 한국전력이 수주를 하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라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튀르키예 쪽의 원전 얘기를 좀 살펴보면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원전 사업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이번 사업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이미 양측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정부가 10여 년 만에 한국에 원전 협력을 요청한 만큼 내년에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사업 타당성 조사도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속도도 지난 10월 한국 수력 원자력이 협력 의향서를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보다 빠를 수 있다라고 하죠. 오히려 폴란드 민간 원전보다 빠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터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전력과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키가 원전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총 3개의 원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쿠유 지역에 1200메가와트급 규모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러시아 국영 원전 업체인 로사톰이 2010년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에 전체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네하다 지역에 총 5,300메가와트 규모 원전 4기를 짓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업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노프 사업으로 원전 4기 5,600메가와트급 사업성 타당성 조사 준비를 이제 한국과 진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러시아, 그 다음은 중국, 시노프는 이제 한국과 좀 이 원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입찰 경쟁자와 그 다음에 그 시기 이런 것들 아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또 얘기가 나온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그 원전에 대해서 지금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터키까지 아주 큰 건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폴란드 민간 원전 최대 4기, 그죠? 그 다음에 체코 두코버니 1기, 그 다음에 네덜란드 2기, 그 다음에 필리핀 바탄 원전 2기. 요거는 이제 재개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우디 원전 2기 1400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터키 지금 4기, 그죠? 그 다음에 UAE도 지금 5, 6호기를 검토를 합니다. 2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UAE 쪽에 고위급 인사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대형 원전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남아공,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네, 그 다음에 영국도 있고요. 영국은 이제 참여를 할지 말지는 사실 좀 더 봐야 됩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대금 지급을 사실상 이 원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원전을 통해서 생산하는 그 전기료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집트 원전이죠. 이집트 원전과 약간 유사한 구조라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이제 이미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국가가 지금 벌써 검토를 시작했고요. 일본도 이제 원전을 시작한다라고 하고 러시아, 중국은 뭐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EDF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금 국가들이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EU 텍소노미도 여기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할 만큼 상당히 이 신재생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탄소 중립의 이 석탄을 줄였을 때 에너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린 그 원전 중에 적어도 몇 기나 수주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 부분 많이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프랑스 이외에 러시아, 중국에 대한 원전을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을 통한 약간 비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큰 기회를 놓쳤다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정책을 좀 좋게 펼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기술 투자를 할 수 있고, 인력을 다시 보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내년에 원전을 살리기 위해서 2조에 대한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계속 대내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도 아직 착공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그 수주 금액도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제가 대형 원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큰데요. 그 이외의 것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스터빈이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그런 시장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그래서 추후에는 향후 이 시대에는 분명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의 원천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제품들이 많아질수록 에너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최대 큰 주제 지구 온난화라는 이 시대적인 그런 과제가 이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이끌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주가가 정체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투자에 대한 방향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래 가치에만 집중을 해서 이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투자를 할 수는 또 없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 구조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계 원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수력 원자력의 프랑스 농축 우라늄 공장이 또 재평가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료가 아무래도 이 원전도 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핵연료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우라늄 ETF라든지 뭐 그런 쪽도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그런 원전 관련 ETF 종목들 그런 것들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ETF가 상장되고 별로 효과는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CL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ESG 경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환경, ESG 경영, 디지털 사업을 이제 이렇게 맞손을 잡았는데 MOU 체결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4대 성장 이 사업 외에도 이제 친환경 디지털 사업에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디지털 사업에 계속 이 공을 들이는 이유가 추후에 그 플랜트 자동화에 대해서 많이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뜨듯이 이 플랜트도 이제 디지털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디지털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플랜트를 아무래도 첨단으로 이제 자동화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대응이 된다면 플랜트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MOU 체결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기업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MOU 체결이 뭐 크게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계속 발을 넓혀가고 있다. 그 사업에 있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뭐 올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2주 안에 결판이 안 나더라도 결국에는 새해가 밝았을 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이제 경기 침체라든 그런 이제 증시에 대한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내려온 길이 있잖아요. 이만큼 내려왔는데 그 이상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조정이 있더라도 그 밴드 자체는 이제 10% 정말 많아봤자 20% 내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증시에 대한 흐름은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지금 집중을 할 때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격대에 왔다면 추가 매입을 해서 네, 단가를 낮춰놓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밴드가 뚫렸을 때 치고 나가는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려 보면서 좀 네, 천천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